예, 안녕하십니까. 연말 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보통 집을 사잖아요. 그랬을 때 이자를 내죠. 요즘 이자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자, 그렇게 지급한 이자도 연말 정산할 때 이제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말을 썼는데요. 여기 이제 정식 명칭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정식 명칭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아이고, 이건 뭐, 그죠? 하여튼 뭐, 예, 장기로 주택을 뭐 담보대출 해가지고 이자를 이제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예, 그냥 담보대출 이자라고 할게요. 담보대출 이자.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무조건 근로자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근로자만 되고요. 1세대 1주택입니다. 집이 한 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일 것. 기준시가가 5억 이하. 그리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을 것. 즉, 집 소유, 집 명의하고 담보대출 명의하고 같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먼저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이거는요, 22년도 지금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러면은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은 오케이. 그래서 22년도에 한 6월 달쯤에 집이 2채가 있었는데 중간에 팔고 12월 31일 날 집이 한 채가 남았다. 그러면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그다음 조건을 보시죠. 자, 기준시가 5억 이하입니다. 기준시가 5억 이하인데요. 요거는 주택을 취득 시점입니다. 취득했을 때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일 것.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3가지 구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 첫 번째는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것, 차입돼 있죠.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요, 기준시가가 3억 기준입니다. 3억 이하. 그런데 2014년 1월 1일 이후는요, 기준시가가 4억 이하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신 법은요,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기준시가가 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때 이후로 내가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일 것. 이 요건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요건을 보면요.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할 것. 예. 자, 그런데 요거는요. 부부 공동 명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편이 지금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집이 말이죠. 요 집이 남편의 단독 명의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빌릴 때도 남편 단독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그죠? 주택의 소유자와 은행 채무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은요, 남편 명의의 단독 명의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요 집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시죠.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잖아요.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말정산할 때 이자 비용을 아무리 많이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케이스를 또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거꾸로 됐습니다.
예, 집은 말이죠. 부인 명의입니다. 부인의 단독 명의. 그런데 담보대출은 남편이 단독 명의로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예, 주택의 소유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다르잖아요. 예,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공제가 안 된다. 자, 계속 가시죠. 그 다음 사례. 자, 이런 경우는 한번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제 부부가 5대5로 공동 명의로 주택을 많이 가지잖아요. 자, 주택은 5대5로 공동 명의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행에서 자기 명의로 100% 자기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왜? 주택의 소유자와 담보대출의 채무자가 남편이 동일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5대5잖아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때는 이제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분이 아무리 적어도 일단 자기의 남편이 자기 깃발을 여기에 꽂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예, 그 다음 사례 또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남편 명의의 단독 주택입니다. 예, 남편이 주택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은행 채무를 이제 담보대출을 할 때 5대5로 이제 했습니다. 남편이 50% 책임을 지고요. 또 부인도 50%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담보대출을 공동으로 했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공제가 삼각형 되기는 되는데요. 자, 전부 다 안 됩니다.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50%만 됩니다. 자, 남편이 지금 주택의 소유자 맞죠? 그런데 담보대출은요, 지분율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담보대출의 50%를 지금 책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도 50%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이제 공동명의라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데 담보대출은 또 특이하게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나눠야 된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가 또 하나 더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담보대출, 주택이 5대5 공동명의입니다. 담보대출도 또 5대5로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자, 공제가 되기는 되는데 전부 다 안 된다, 그죠? 자, 얼마나 됩니까? 50%만 된다. 자, 주택은 공동명의라도 남편이 소유한 걸로 본다. 그런데 담보대출은 반드시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이제 이자 비용을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5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은행하고 다 이 대출 계약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말이죠. 마지막 잔금 치를 때 그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은행 관계자도 오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대부분 충족을 할 겁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대출을 받아라. 예, 이 규정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액입니다. 아까 조건을 다 충족했으면 이제 얼마를 이제 공제를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보시면요, 청약저축을 우리가 넣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해준다네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원금 상환액 있죠. 예, 요 두 개를 다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40%를 곱합니다. 그 금액을 이제 해주는데 한도는 300만 원까지. 예, 미니멈 요거는요, 둘 중 작은 금액이니까 300만 원까지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금액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예,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이자 비용 낸 거 요거를 갖다가 합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하고 두 번째 이거하고 이걸 합친 금액을 해주겠답니다. 그런데
이 합친 금액도 또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 잡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이게 말이죠. 총 4가지가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예, 그런데 둘 중 하나입니다. 5 조건입니다. 그죠? 2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뜻이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예, 거치가 없다는 이 말이죠. 분할 상환이다. 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요. 그리고 10년 이상. 요러면은, 자, 한도가 얼마입니까? 1년에 300만 원입니다. 1년에 300만 원. 앞페이지 가시죠. 앞페이지. 1년에 300만 원 한도라는 말은요. 이 전체 한도가 300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300이 아니고요. 요것도 300이죠. 300까지죠. 그래서 이게 한 100만 원 됐다. 이게 한 500만 원 됐다. 그러면 합치면 이제 600인데 그다음 페이지 가시죠. 만약 이런 조건이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300밖에 안 해주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또 한도가 있는데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다. 이것만 충족했다. 그러면은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연 500만 원입니다. 1년에 500만 원.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자,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 아주 초장기죠. 그런데 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첫 번째 거는 아까 이게 10년이었죠. 근데 이거는 15년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제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한도가 1년에 1,500입니다. 1년에 1,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이번에는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데, 엔드 조건입니다. 2개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때는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다. 이때는 1년에 얼마까지? 1,800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0까지 해주겠다. 이게 조건이 가장 이게 까다롭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1년에 한도가 가장 큽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도가 총 4개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거는요. 중간에 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요. 그렇죠. 대강 철저히 하라. 예. 대강 하는데 철저히 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철저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충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강 하라 이겁니다. 대충 하라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거는 제가 뼈대만 설명드린 겁니다. 핵심만. 이거 말고도요. 복잡한 건 많이 있습니다. 예, 복잡한 건 많아요. 그걸 전부 다 요건을 다 따져서 정확하게 하려면요. 이거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아요. 게다가 우리 회계사무소는 말이죠. 저희 회계사무소는요. 연말정산을 1,000명을 합니다. 1,000명의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요. 직원 한 명이 한 300명 정도를 갖다가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전부 다 일일이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지금 제가 핵심만 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근로자 본인이 자기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국세청 홈택스 있잖아요. 또는 국세청 그 홈택스 말고 홈페이지 국세청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연말정산하는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요건이 상세하게 요거 말고도 상세하게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소득공제가 아예 안 되는구나.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회계사무소에 통보만 해야 됩니다. 통보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 본인도 본인의 세금은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회계사무소는요 근로자 본인들하고 일일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뭐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기본 인적 공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본인이 다 체크해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사무소는 그걸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서 하는 거,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제출하는 거, 그리고 지급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제출하는 거. 여기까지 회계사무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죠? 회계사무소에서 모든 걸 다 해주더라. 이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런 이자 비용 소득공제도 본인이 챙겨야 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도 포함해가지고 플로우 차트가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본인이 체크를 한번 쭉쭉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된다, 안 된다. 결론까지 나오고요. 얼마가 되는지도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 있다가 그걸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자, 오피스텔이 있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오피스텔도 우리가 취득할 때 이자 비용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주택이니까 이것도 소득공제 되느냐? 자,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안 된다 그러네요. 왜? 오피스텔은요, 이게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이거는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 비용 낸 게 안 된다. 아쉽긴 한데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소득공제 플로우 차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고 나중에 결론을 회계사무소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득공제 이자비용 소득공제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